곽정과 황용이 사랑채에서 잠시 기다리는 동안 어린 삼이가 차를 가져왔다. 황용은 찻잔을 들다 말고 뭔가 생각난 듯 서생에게 다급하게 말했다. 지나오다 보니 밭을 갈던 분께서 큰 돌을 떠받친 채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시던데 우선 가셔서 그분부터 구해주시지요. 그 말에 서생은 깜짝 놀라며 황급히 밖으로 뛰어나갔다. 서생의 모습이 사라지자 어린 삼이가 합장하며 예를 갖추고 물었다. 무슨 용무로 이렇게 먼 곳까지 찾아오셨는지요? 그 말에 곽정이 정중히 답했다. 단왕야를 뵈러 왔습니다. 그러자 어린 삼이가 다시 합장하며 대답했다. 단왕야는 이미 세상을 뜨셨습니다. 두 분께서 헛수고를 하셨군요. 이왕 오셨으니 식사라도 하신 후 제가 산기슭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옆에서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황용이 곽정에게 속삭였다. 오빠 황색 주머니를 열어보세요. 그 말에 곽정이 급히 주머니를 뜯어보았다. 주머니 안에는 하얀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는데 그림만 그려져 있고 아무 글자도 쓰여 있지 않았다. 왕자 차림새의 한 천축 사람이 칼로 자기 가슴을 도려내고 있는 그림이었다. 온몸은 칼로 긁힌 상처투성이로 성한 곳이 없고 피가 낭자했다. 그의 앞에는 저울이 하나 있었는데 저울 한쪽에는 하얀 비둘기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그 사람의 몸에서 도려낸 살이 쌓여 있었다. 비록 작은 비둘기였지만 무게가 쌓여있는 살덩이보다 더 무거웠다. 저울 옆에는 흉악한 자태의 독수리 한 마리가 있는 그림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글을 잘 쓰는 영고가 그렸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형편없는 실력이었다. 황용은 곽정의 손에서 그림을 받아들고 어린 삼이에게 말했다. 사부님께 구지신계와 도화도주와의 예정을 생각하시어 한 번만 만나주시길 제자 곽정과 황용이 청한다고 전해주십시오. 그 말에 어린 삼이는 그림을 받아들고 합장하며 예를 갖추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는 동안 서생이 농부를 부축해 안채로 데리고 갔다. 오래지 않아 그림을 들고 들어갔던 어린 삼이가 다시 돌아왔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 말에 곽정은 크게 기뻐하며 황용을 부축하고 어린 삼이를 따라 안채로 들어갔다. 절은 비록 크지는 않았지만 안쪽이 상당히 깊었다. 세 사람은 청석으로 깐 작은 길을 따라 대나무 숲을 지나갔다. 대나무잎의 푸른빛이 그윽하기 이를 데 없어 속세의 모든 근심을 씻어줄 것만 같았다. 대나무 숲 속에 돌집 세 채가 있었는데 어린 삼이는 가볍게 문을 밀어 열어주고는 옆으로 비켜서서 두 사람을 안으로 들도록 했다. 방 안의 작은 탁자에 박달나무 향이 피워져 있고 탁자 옆 방석에 두 명의 승려가 앉아 있었다. 한 명은 검은 피부에 우뚝 솟은코 눈이 깊이 파인 천축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승복을 입었는데 긴 눈썹이 눈언저리까지 내려와 있었다. 양미간에 고뇌의 빛이 역력했으나 인자하고도 고귀해 보이는 인상이 가려지지는 않았다. 그리고 서생과 농부가 두 승려 뒤에 서 있었다. 황용은 인자해 보이는 승려가 누구인지 금세 알아볼 수 있었다. 그녀는 곽정의 손을 놓고 승려에게 다가가 절을 했다. 제자 곽정과 황용이 400개 인사드립니다. 황용의 말에 깜짝 놀란 곽정은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얼른 황용을 따라 절했다. 그러자 노승이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을 부축해 일으켰다. 칠형이 훌륭한 제자를 두었고 약형도 영리한 딸을 두었다 하더군. 그러면서 노승은 농부와 서생을 바라봤다. 문무를 겸비했다니 내 못난 제자들보다 훨씬 낫군 그래. 그러곤 인자하게 웃음을 지으며 황용에게 물었다. 부친과 사부님께서는 모두 평안하신가? 화산에서 자네 아버님과 무공을 겨룰 때만 해도 아직 장가가기 전이었는데 20년 동안 못 만나는 사이에 이렇게 예쁘게 자란 딸을 두었다니. 그래, 다른 형제자매가 있느냐? 내 외조부는 누구시냐? 황용은 갑자기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자 금세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머니는 저 하나만 낳고 돌아가셨어요. 외조부가 누구신지는 저도 잘 모르고요. 그 말에 노승이 탄식을 내뱉더니 황용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위로해 주었다. 3일 동안 입정했다 막 깨어났는데 오래 기다렸느냐? 그 말에 황용이 서생과 농부를 흘기 쳐다보며 생각했다. 단왕야의 표정이나 말투로 봐서 분명 우리를 반기시는 듯한데 그렇다면 우릴 가로막은 것은 제자들의 뜻이었던 모양이군. 이런 생각이 들자 황용은 왠지 심술이 났다. 아닙니다. 저희도 이제 막 왔어요. 다행히 제자분들이 중간에 저희를 곤란하게 만들어주신 덕에 지금에야 왔지요.
그러지 않았다면 단왕爺께서 입정해 계시는데 괜히 일찍 와서 기다릴 뻔했어요. 그 말을 듣자 노승이 껄껄대고 웃었다. 역시 아버지를 닮아 말솜씨가 범상치 않구나. 내가 외부인을 만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다만 너희가 어디 외부인이더냐? 그러면서 노승이 차분히 말했다. 얘야, 단왕야는 이미 죽은 지 오래란다. 지금의 나는 1등이라 부른단다. 네 사부께서는 내가 불가에 귀의한 것을 알고 계시는데 네 부친은 아직 모르고 계시겠지? 1등 대사의 말을 듣자 곽정과 황용은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갔다. 출가하면 이미 속세의 사람이 아니니 그래서 제자들이 단왕야는 이미 돌아가셨다고 말했던 것이다. 아버지는 모르고 계실 거예요. 사부님께서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없고요. 그러자 1등 대사가 껄껄대고 웃었다. 그렇구나. 하긴 네 사부가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했을 리가 없지. 어쨌든 먼 길 오느라 배고플 텐데 식사는 했느냐? 아니 이런. 1등 대사가 갑자기 깜짝 놀란 듯 소리를 지르더니 황용의 손을 이끌고 입구로 다가가 햇빛에 얼굴을 비추어 보았다.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표정에 놀라움이 감돌았다. 황용이 중상을 입었음을 알아챈 것이다. 그러자 곽정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1등 대사를 향해 연신절을 했다. 그걸 보고 1등 대사가 손을 내밀어 곽정을 부축해 일으켰다. 곽정은 엄청난 힘이 자신을 일으키려 하자 감히 대항하지 못하고 힘의 방향에 따라 천천히 일어났다. 그 모습을 보며 1등 대사는 속으로 깜짝 놀랐다. 1등 대사가 곽정을 일으킬 때 힘을 준 것은 예를 갖출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했지만 곽정을 시험해 보려는 의도도 있었다. 물론 절반 정도밖에 힘을 주지 않았지만 곽정이 그 힘을 당해내지 못하고 넘어질 것 같으면 얼른 힘을 거둘 것이고 꼼짝도 하지 않으면 더 힘을 줄 생각이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곽정은 1등 대사의 힘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그 힘의 방향에 따라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몸을 일으켰다. 이것은 꼼짝도 하지 않고 힘으로 버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어서 1등 대사를 놀라게 했다. 비단 놀란 것은 곽정 역시 마찬가지였다. 대사님 용의를 구해주십시오. 1등 대사는 곽정의 경탄에 맞지 않는 표정을 보고 가볍게 어깨를 두드려주며 웃었다. 그 나이에 자네 정도의 무공을 쌓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 칠량이 좋은 제자를 두었구나. 여전히 황용의 손을 놓지 않고 있던 1등 대사는 즉시 웃음을 거두고 황용을 바라보았다. 얘야,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해라. 1등 대사는 황용을 부축해 방석 위에 앉혔다. 황용은 일생 동안 이토록 자상하고 인자하게 자기를 대해주는 어른을 만난 적이 없었다. 아버지가 비록 자기를 끔찍이 사랑하기는 하나 워낙 성정이 독특하고 괴팍한 사람이라 평소에는 그저 친구를 대하듯 할 뿐 부녀간의 정을 표현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황용은 갑자기 이렇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듣자 마치 한 번도 직접 본 적이 없는 엄마를 만난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러자 그동안 겪은 고초와 시련이 떠오르면서 터지는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1등은 그런 황용을 보며 부드럽고 따스한 목소리로 달랬다. 착하지, 울지 마라. 그동안 많이 아팠겠구나. 이제 내가 고쳐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1등이 위로를 하면 할수록 황용은 더욱 서럽게 울어댔다. 마음속에 망감이 교차하면서 서러움이 북받쳤던 것이다. 한참이 지났건만 황용은 여전히 흐느끼며 울음을 그치지 못하고 있었다. 1등이 황용을 치료해주겠다는 말에 곽정은 한결 마음이 놓였다. 그런데 그 순간 문득 고개를 돌려보니 서생과 농부가 미간을 찌푸리며 화난 표정으로 자기를 노려보고 있었다. 곽정은 왜 저들이 화가 났는지 알 수 없었다. 그때 1등이 황용에게 물었다. 얘야, 어쩌다 부상을 당했고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오게 되었는지 천천히 말해보려무나. 그 말에 황용은 눈물을 거두고 구천인과 구천장을 한 사람으로 착각해 섣불리 무공을 겨루다 구천인의 철장신공에 당한 과정을 이야기했다. 1등은 구천인의 이름을 듣자 눈살을 찌푸렸으나 이내 침착한 표정으로 황용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황용이 영고를 만난 일이며 영고가 이곳을 알려준 1등을 이야기하자 1등의 표정이 또 한 차례 흐려졌다. 무언가 고통스러운 옛일이 생각나는 듯 했다. 황용은 1등의 표정을 보고 입을 다물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1등이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 다음엔 어찌 되었느냐?
그러자 황용은 마치 1등에게 어리광을 부리는 아이처럼 어초경독이 어떻게 자기들을 공경에 처하게 했는지 조금씩 과장을 보태가며 낱낱이 일러바쳤다. 황용의 말을 뒤에서 들으며 서생과 농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만 사부님 앞인지라 감히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했다. 1등은 황용의 말에 연신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이런 멀리서 온 손님을 그렇게 대하면 쓰나? 내 제자들이 무례하게 대했구나. 조금 있다 너희들에게 사과하라고 하마. 황용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서생과 농부를 흘겨보며 계속 말을 이었다. 그리고 좀 전에 그 그림을 사백님께 보여드리라 전했더니 사백님께서 우리를 들어오라 하셨지요. 그 말에 1등이 이상하다는 듯 물었다. 그림이라니? 무슨 그림을 말하는 것이냐? 그러자 뒤에 서 있던 서생이 품에서 그림을 꺼내어 두 손으로 1등에게 드렸다. 그림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는 사부님께서 입정에서 깨어나시지 않아 미처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말에 1등이 손을 내밀어 그림을 받으며 황용을 향해 웃어 보였다. 네가 말하지 않았으면 못 볼 뻔했구나. 천천히 그림을 펴본 1등이 웃으며 말했다. 내가 혹시 구해주지 않을까 하여 이 그림으로 날 자극하려 했구나. 1등은 그림을 들고 햇빛에 비추어 보기도 하고 손으로 가볍게 튕겨보기도 하더니 안색이 약간 바뀌었다. 이 그림은 영고가 그린 것이냐? 황용이 그렇다고 답하자 1등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또 물었다. 영고가 그리는 것을 네가 직접 보았느냐? 그 말에 황용은 무언가 미심쩍은 것이 있는 모양이구나 싶어 당시의 정황을 자세히 떠올려 보았다. 영고가 저희를 등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붓을 움직이는 모습만 봤을 뿐 그림을 그리는 걸 직접 보진 못했어요. 그러자 1등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곽정을 향해 말했다. 보자기가 2개 더 있다고 했지? 내게 좀 보여주겠니? 곽정이 보자기 속에 서신을 꺼내 1등에게 건네주자 1등의 표정이 굳어지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역시 그렇군. 1등은 서신과 그림을 황용에게 돌려주며 물었다. 이 3장의 서신에서 서로 다른 점이 뭔지 찾아낼 수 있겠느냐? 그러자 황용이 종이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 2장의 서신은 그냥 평범한 옥판지인데 그림이 그려진 이 종이는 흔히 볼 수 없는 오래된 견지네요. 그 말에 1등이 고개를 끄덕이며 탁자 위에 놓인 경서를 가리켰다. 그러자 서생이 얼른 경서를 가져다 사부님에게 건네주었다. 1등은 책을 펼치더니 그림을 책 옆에 놓으며 어떠냐고 물었다. 그러자 황용이 낮은 비명을 질렀다. 지질이 똑같네요. 그 말에 1등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 경전은 내 사제가 서역에서 가져온 것이란다. 이 경서는 서역의 종이로 만든 것인데 그렇다면 이 그림의 종이도 서역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는 혹시 서역의 백타산이란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그 물음에 곽정과 황용이 깜짝 놀라며 동시에 소리쳤다. 서독 구양봉. 1등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 그림은 바로 구양봉이 그린 것이다. 1등의 말에 곽정과 황용은 모두 깜짝 놀라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1등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서독이 꾀와 모략이 많은 사람인 것은 내 진즉 알고 있었으나 참 멀리 내다보는 재주를 가졌구나. 그 말에 황용이 심각하게 말했다. 전 이 그림을 구양봉이 그린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그가 그림을 보냈다면 결코 좋은 의도는 아닐 거예요. 황용은 흥분한 나머지 얼굴이 붉게 물들었다. 사실 지금 황용은 내공을 써서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상태라 흥분은 몸에 해로웠다. 1등은 그런 황용의 오른팔을 잡아 부축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우선 네 부상부터 치료해야 할 것 같구나. 1등은 황용을 부축해 옆방으로 걸어갔다. 그런데 갑자기 서생과 농부가 서로 눈짓을 교환하더니 문을 가로막으며 무릎을 꿇었다. 사부님, 저희가 인왕자의 부상을 치료하겠습니다. 그러자 1등이 고개를 저었다. 너희의 공력으로는 역부족이다. 그 말에 서생이 대꾸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자 1등의 낯빛이 어두워졌다.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이다. 어찌 함부로 시험을 해보겠느냐? 그러자 이번에는 농부가 대꾸했다. 이들은 적의 사주를 받고 온 겁니다. 결코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서독의 그림을 가지고 온 것만 봐도 분명 음모가 숨어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사부님은 너무 자비로우셔서 무조건 도와주려 하시는데 적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 말에 1등이 탄식했다. 내 평소 무어라 가르치더냐? 그만 일어나거라. 손님들이 놀라시겠다. 비록 목소리는 가볍고 온화했지만 거역할 수 없는 단호함이 묻어났다. 두 제자는 더 이상 1등을 막을 수 없음을 알고 그의 말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곽정과 황용은 부상을 치료하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서생과 농부가 눈물까지 흘리며 막으려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다. 1등은 황용을 부축해 옆방으로 들어가며 곽정에게 손짓을 했다. 너도 이리 오너라. 곽정은 두 사람을 따라 옆방으로 건너갔다. 1등은 문 입구에 대나무 발을 치고 박달나무 향에 불을 붙여 탁자 위에 놓인 화로에 꽂았다. 방 안에는 대나무로 만든 탁자와 3개의 방석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1등은 황용을 가운데 방석에 앉히고 자기도 황용 옆에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넌 문 밖에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거라. 설사 내 제자들이라 해도 절대 들여보내서는 안 된다. 만약 억지로 들어오려 하거든 무공을 써서라도 막아야 한다. 네 사매의 목숨이 달린 일이니 꼭 내 말대로 해야 한다. 알겠느냐? 그 말에 곽정이 단호하게 답했다. 곽정은 비록 1등이 왜 제자들조차 막으라 하는지 이유를 알지는 못했으나 황용의 목숨이 걸린 일이기에 절대 그 누구도 방으로 들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1등은 황용을 바라보며 말했다.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있거라.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운기하여 막으려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에 황용은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1등은 눈을 감고 조용히 운공에 들어갔다. 향이 1촌쯤 탔을까? 1등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뻗어 천천히 황용의 정수리에 있는 백회열에 대었다. 그러자 황용은 자기도 모르게 몸이 들썩이더니 뜨거운 열기가 정수리를 통해 몸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이어서 1등은 향이 약 절반쯤 탈 시간 동안 황용의 동맥에 있는 30군데 혈도를 차례로 찍었다. 곽정은 그 모습을 보며 1등의 점혈법에 감탄했다. 그러나 곽정은 지금 1등이 필생의 공력을 다해 황용의 기경팔맥의 길을 순조롭게 통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는 사실은 미처 깨닫지 못했다. 동맥을 모두 짚고 나자 1등은 자리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했다. 곽정이 새 향을 피우자 1등은 다시 일어나 인맥에 있는 25군데 혈도를 짚기 시작했다. 그 후로도 1등은 음유맥과 양유맥의 혈도들을 짚어나갔다. 이것이 바로 남제라 불리던 1등의 일양지법이었다. 곽정은 1등의 일양지를 보며 구음진경에 쓰인 오묘한 뜻을 많이 깨달을 수 있었다. 이제 치료는 막바지에 이르러 황용의 대맥만 통하게 하면 모든 치료가 끝나게 된다. 1등은 천천히 손을 뻗어 황용의 장문혈을 짚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앞서와는 달리 1등은 숨을 몰아쉬며 천천히 혈을 짚었다. 그러다 몸이 비틀거리며 곧 쓰러질 것 같이 땀을 비오듯 흘렸다. 곽정은 그런 1등의 모습을 보고 놀라 얼른 부축해주고 싶었으나 혹시 이를 그르칠까봐 선뜻 다가가지 못했다. 황용도 마찬가지로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인상을 쓰며 이를 악물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엄청난 고통을 참고 있는 듯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입구에 발을 걷어젖히며 사부를 외치면서 뛰어들어왔다. 곽정은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신룡파미를 날려 침입자를 막았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나가떨어진 것은 바로 어부였다. 어부는 곽정의 일장을 맞고 뒤로 몇 걸음 밀려나다가 그만 엉덩방아를 찢고 말았다. 어부는 곽정에게 철배와 철로를 빼앗겨 계곡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멀리 20여리를 돌아 산등성이를 넘어 겨우 도착했다. 막 산에 올라와서 사부님이 황용의 부상을 치료하고 계신다는 말을 듣고 급한 마음에 무작정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는 목숨을 걸고 막겠다는 심산이었는데 뜻밖의 곽정의 공격을 받고 저지당한 것이다. 곧이어 나무꾼과 농부, 서생도 문 밖에 도착했다. 서생이 노한 목소리로 화를 냈다.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마가 무얼 하겠습니까? 그 말에 곽정이 고개를 돌려보니 1등은 이미 방석 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다. 안색은 창백했고 승복은 온통 땀으로 젖어 있었다. 황용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자리에 쓰러진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깜짝 놀란 곽정이 뛰어가서 일으켜보니 피비린내가 강하게 풍겼다. 황용의 얼굴은 핏기가 전혀 없었지만 검은 기운도 사라지고 없었다. 코 밑에 손을 대어보니 호흡이 안정되어 있어 우선 마음이 놓였다.
어초경동 네 사람은 사부님 주변에 둘러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 얼굴에는 근심과 초조의 빛이 역력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황용의 얼굴에 핏기가 돌자 곽정은 너무 기뻤다. 눈을 뜬 황용이 1등을 쳐다보며 소리쳤다. 아니, 대사님 왜 그러세요? 그 말에 1등이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눈을 떴다. 이젠 괜찮을 거다. 함부로 돌아다니지 말고 이틀 정도 푹 쉬면 아무 일 없을 거야. 황용이 힘이 없는지 힘겹게 말했다. 절 치료하시느라 기를 많이 소모해서 피곤하시죠? 저희 아버지가 만든 구화옥노안이 있는데 드셔보세요. 그 말에 1등이 기뻐했다. 그 약을 가지고 있다니 정말 잘 됐구나. 화산농검대회가 열렸을 때 모두들 무공을 겨루느라 힘이 빠져 있었는데 너희 아버지가 그 약을 모두에게 나누어 주었지. 기를 보하는 효과가 정말 탁월하더구나. 곽정은 황용의 보자기에서 약주머니를 꺼내 1등에게 건네주었다. 나무꾼이 급히 물을 한 대접 떠왔다. 서생은 약주머니 속의 약을 모두 손바닥에 부어 사부님께 드렸다. 이렇게 많이 먹어 뭐 하려고? 이 약은 만들기가 쉽지 않다 들었다. 절반만 주려무나. 그러자 서생이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부님은 지금 세상 모든 묘약을 다 가져온다 해도 부족할 판입니다. 그 말에 1등은 스스로도 기가 쇠한 것을 느끼는 데다 제자가 고집을 부리자 결국 서생이 주는 약을 모두 입에 털어넣고 물을 마셨다. 1등이 곽정을 보며 말했다. 네 사매를 부축해 주거라. 한 이틀 쉬고 돌아갈 때는 내게 인사할 필요 없다. 참 한 가지 약속해 주어야 할 것이 있구나. 그 말에 곽정과 황용은 바닥에 넙죽 엎드려 절을 했다. 황용은 평소 장난을 좋아하고 아버지나 사부님께도 제자로서 극진한 예를 갖추는 법이 없었지만 1등에게만큼은 정중하게 절하며 사례를 표했다. 생명을 구해주신 은혜를 한시도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1등이 미소를 지었다. 마음에 두지 말고 잊어버리거라. 1등은 고개를 돌려 곽정을 바라보았다. 너희가 이곳에 다녀간 것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거라. 설사 너희 사부님에게라도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된다. 곽정은 마침 어떻게 해서든 홍칠공을 찾아 1등 대사에게 데리고 와 병을 고쳐야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이런 말을 듣자 갑자기 말문이 막혀 대답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다시는 이곳을 찾아오지 말아라. 수일 내로 이사를 할 터이니 와도 우리를 찾을 수 없을 거다. 그 말에 곽정이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으나 1등은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다. 황용은 1등 대사가 내공을 소모해가며 자기 병을 고쳐준 데다 자기들 때문에 기거하던 거처를 버리고 이사를 한다고 생각하니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1등의 안색이 크게 바뀌더니 비틀거리다 그만 앞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제자들과 곽정, 황용은 대경실색하며 급히 뛰어가 1등을 부축했다. 그런데 1등의 얼굴 근육이 바르르 떨리는 것이 억지로 고통을 참고 있는 듯했다. 그 모습을 보며 다들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아무도 감히 입을 벌리지 못하고 그저 고통과 싸우고 있는 1등을 바라만 보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1등이 겨우 미소를 지어 보였다. 얘야, 이 구화옥노안은 네 아버지께서 직접 만드신 것이냐? 그 물음에 황용은 사형인 육승풍이 만든 것이라 답했다. 혹시 너희 아버지가 이 약을 많이 복용하면 도리어 해가 된다 하시지는 않더냐? 그 말을 듣고 황용은 구화옥노안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눈치채고는 깜짝 놀랐다. 아버지는 많이 복용할수록 좋다고 하셨어요. 다만 제조법이 워낙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아버지도 많이 복용하진 못하셨지요. 황용의 말을 들은 1등은 어두운 표정으로 생각에 잠겨 있다가 잠시 후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혹시 너희 아버지께서 육사형을 벌하기 위해 가짜 비방을 알려주셨을까? 아니면 육사형이란 자가 너에게 원한이 있어 이 약에 독약을 섞어 놓았을까? 모두들 독약이란 말을 듣자 놀라 소리를 질렀다. 서생이 놀라 물었다. 사부님, 독약이었단 말입니까? 1등은 여전히 미소를 지었다. 다행히 너희 사숙이 여기 계시니 아무리 맹독이라 해도 걱정할 것 없다. 그러나 제자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황용에게 화를 냈다. 사부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구해주셨거늘 감히 독약으로 사부님을 해치려 하다니. 그러곤 어초경동 네 사람은 곽정과 황용을 둘러싸고 금방이라도 공격할 듯한 기세를 보였다. 워낙 뜻밖의 일인지라
곽정은 순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